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공은 전투기로 아마 뒤덮여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공군이 지금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에 있는 공군작전사령부 그리고 미 7공군 사령부 두 사령부가 주관한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암호명이라기보다는 코드네임 비질런트 에이스 18이라는 작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란 뜻은 늘 깨어있는 에이스다. 이 에이스는 공군에서는 적기를 5대 이상 격추한 그 조종사를 에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공군 전투기가 230대입니다. 이 230대는 질적으로 북한 공군과는 이거 게임도 안 됩니다. 이번에 특히 미국에서 온 12대의 스텔스기 F-22 6대, F-35 6대, 이 비행기들을 보통 제5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진화했다는 뜻이죠. 속도가 음속의 2배를 넘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스텔스라는 것은 레이더를 피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12대의 이 스텔스 기를 뒷받침하는 A18G, E를 앞에 붙입니다. EA18G. 이것은 조기 경보기 또는 전자작전을 하는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공군이 소유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4세대기 좀 됐는데 조금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1980년대에 도입된 비행기니까 벌써 40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F-15, F-16 이 두 비행기도 굉장한 비행기입니다. F-15를 예를 들면 완전 무장하면 이륙할 때 무게가 약 30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톤의 전투기 그리고 완전히 그 미사일 주릉주릉 달고 폭탄 주릉주릉 단 이 F-15가 소리 속도의 2배 이상을 달린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비행기가 왜 서울 상공에 그리고 한반도 상공에 지금 집중해서 훈련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정례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점이 묘합니다. 지난주에 화성 15라는 북한의 지금까지 발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연습훈련입니다. 시나리오가 북한의 핵시설을 공습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감추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 공군 당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230대의 전투기가 북한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의 레이더망은 매우 낡았습니다. 따라서 스텔스기를 포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텔스기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북한의 레이더망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방공포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폭격기가 들어가서 핵시설을 공격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따라서 만약 북한이 이 순간에 무슨 불장난을 하면은 오히려 잘 되었다 해가지고 230대의 전투기가 북한을 공격한다고 하면은 제 계산으로는 북한의 공군은
한 30분 안에 전멸할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컨대 1967년 이스라엘이 이집트 공군을 30분 만에 활주로 상에서 싹 없애버린 적이 있습니다. 소위 6.1 전쟁입니다. 그때 약 300대의 이집트 비행기가 떠보지도 못하고 활주로에서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1980년대에 레바논 상공에서 시리아의 미그기와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그때 팬톰이 주력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80대 1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 공군기 80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격추당한 것은 한 대였습니다. 아마 북한을 때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미 공군은 단 한 대도 잃지 않고 북한의 수백 대의 전투기를 그리고 방공망을 싹 쓸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압도적인 지금 공군력이 집중해 있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이 규모는 한반도에 집중된 미군 공군 전력으로서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집중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초에는 항공모함도 보통 항공모함이 아니고 이게 다 10만 톤 이상입니다. 배수 톤수 10만 톤. 참고로 여러분 톤수가 여러 가지 톤수가 있습니다. 보통 탱커 유조선은 그것은 배수 톤수로 하지 않고 그로스 톤이라고 하는데 이 배수 톤수는 그 배 자체의 무게입니다. 그는 강철의 무게죠. 레이건호, 루스벨트호, 니미츠호 이 세 척은 각각 10만 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세 척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배입니다. 유조선이 뭐 30만 톤짜리 탱커도 있는데 그 배 자체의 무게는 한 5, 6만 톤 정도입니다. 자, 이 세 척의 항공모함이 지난 11월 초에 한국 작전 수역으로 들어와서 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이 함재기가 약 200대였어요. 200대였습니다. 이 세 척의 항모 정단에 실려 있었던 함재기가 약 200대,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 한 1000발쯤 돼 있습니다. 그때도 만약 북한이 도발했으면은 이 막강한 화력으로 북한을 초토화시켰을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한 달 사이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이런 일도 처음입니다. 세 척의 항공모함이 전개되어 가지고 훈련을 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230대의 전투기가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맹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북한을 때리는 준비를 거의 완료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재기로 때리는 연습, 그 다음에 공군력으로 때리는 연습. 여기에는 한미 합동훈련도 하고 미일 합동훈련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또 지금 한국 공군 상공에 떠 있는 비행기 중에 상당수는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날라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맥마스터라는 트럼프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지금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는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관계가 좀 나쁘다고 알고 있지만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회 소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우 친한 사람이라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VOA
인터뷰를 통해서 그레이엄 의원은 이제 선제 타격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선제 타격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시간이 없다. 중국이 기름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라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제는 주한미군이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오히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철수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북한을 때리기 직전에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킵니다. 또는 미국인들한테 철수를 종용하곤 하죠.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국 국적자가 약 20만 명이나 됩니다. 중국은 한 100만 명 된다고 그래요. 20만 명을 철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점점 실감으로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11월 초에 있었던 한국에 전개됐던 해상전력과 이번에 한국에 파견된 공군 전력을 합치면은 전투기만 해도 400대가 넘습니다. 이 두 전력을 링크업 시켜버리면은 북한은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대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치 않죠. 왜 간단치 않느냐.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지금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세계 역사상 핵폭탄을 가진 나라를 또 다른 핵폭탄을 가진 나라가 선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을 가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은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략 사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은 전사에 새로운 장을 쓰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북한을 공격했을 때,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올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는 겁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압도적 해공군력으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이 휴전선에 있는 장거리포, 로켓포가 일시적으로 서울을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저는 무력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전쟁이 나면은 서울에서 하루에 몇만 명이 죽는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과장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오랫동안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때의 표적 관리를 해왔습니다. 아마 표적이 수천 개가 될 겁니다. 그 표적을 공군력으로 때리는데 동원되는 전투기가 400대쯤 되면은 저는 재래식 군사력은 아마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희생을 감수한다면은 문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을 쓰느냐 안 쓰느냐죠. 그쯤 됐을 때. 그것은 김정은의 마음입니다. 김정은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했을 때는 2판 4판으로 쓸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핵만 제거하는구나, 나를 개인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하면은 차선책으로
얻어맞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일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가 우리가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마지막 카드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기름을 완전히 끊으라. 기름을 완전히 끊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 돌린다. 북한이 이제는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 적이 된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은 중국에는 불리하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모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차피 미국은 중국이 반대하든 말든 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확고해지면은 그때 중국의 태도는 급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북한의 핵시설을 지금 압도적 공군력으로 완벽하게 파괴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북한 핵문제가 끝나느냐. 북한이 재건할 수 있다는 거죠. 재건할 수 있다. 사람이 있는 한. 그리고 우라늄 광산이 많습니다. 사람이 있는 한. 과연 지하시설까지도 완벽하게 부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핵폭탄을 찾아낼 수, 핵폭탄을 부술 수는 없습니다. 핵폭탄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폭격으로 부술 수는 없고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간다 하면은 이게 육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육군이 들어간다 하면은 미군보다는 한국군의 역할이 더 큽니다. 한국군이 숫자도 더 많으니까 미군은 여기 한 3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60만 대군을 갖고 있어요. 한국군이 들어가야 된다. 완벽한 핵 제거를 위해서는. 물론 드러난 시설을 부수는 것만 해도 아마 북한이 한 10년, 20년 동안은 핵가별을 못하게 하고 그 뒤에도 미국이 북한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수시로 때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한반도 주변에 항상 항공모함 두세 척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전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라크에 대해서, 후세인의 이라크에 대해서 노 플라이 존을 만들어서 쿠르드 쪽을 보호한 그런 작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는 거의 장기간 전시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은 참 시원하게 들리는데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무장관이 2011년으로 기억되는데 웨스트 포인트에서 연설을 하기를 아시아 대륙에 미 육군이 개입해야 된다는 정책을 건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정신감정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아시아 군대와 몇 번 싸웠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과 싸우고 한국전에서 북한군, 중공군과 싸우고 월남전에서 월남군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1승 1패 1무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고 한국에서는 무승부, 일본은 이겼습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이 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의 군대는 굉장히 투지가 강하다. 역경에 처했을 때 끈질기게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아시아에서 육상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막 불문율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핵시설을 부수고 미 육군이 뭐 예컨대 한 10개 사단이 한국에 주둔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라크에서 한번 늪에 빠져보았는데 북한은 이라크 정도가 아니죠. 북한의 군사력은 이라크보다 훨씬 강하고 그 산악지대고 하니까 이 문제가 아마 미국으로 하여금 골칫덩어리일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계속 해공군으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폭격해야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이런 군사력을 집중해가지고 김정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본다. 가해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협상 테이블에 김정은이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하고, 그게 안 되면은 폭격으로 가는데, 그러나 육군은 투입할 수가 없다. 이런데 또 하나의 예상 외의 시나리오는 이러는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 김정은이가 제거되어 버린다. 북한 안에서 차우세스쿠가 나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뀐다 하는 상황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상황은 불확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냥 구경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폭을 할 때 한국 공군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는데 한국 공군은 빠지고 미군 전력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한미동맹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한국 공군은 어떤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 뒤의 전개에 있어서 발언권이 결정이 됩니다. 가장 큰 부담을 진 쪽이 발언권이 강해집니다. 이건 세상 만사의 법칙입니다. 혁명이나 쿠데타를 할 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성공하면은 자기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번에 북한 핵시설을 폭격한다면 거기에 한국군이 참여한 만큼 그 후의 상황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통일 문제는 그냥 한반도 문제에서 한반도 문제의 처리, 북핵 해결 이후의 한반도 문제 처리에서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될 것이고 통일은 또 한 세기 정도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한반도 정세가 점점 어떤 임계점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뭐 각자 도생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안전, 개인의 안전, 가족의 안전, 직장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